Round one, fight.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이런 현상들 보면서 아니 그 강력하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왜 저 모양 저 꼴이 됐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영국이 강력했던 건 100년 넘었잖아요. 네. 그 100년 동안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1, 2차 세계 대전을 끝으로 영국이 이제 몰락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결정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부상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패권을 미국 쪽으로 넘겨준 게 그때 아니에요. 그래서 1944년인가요? 브레튼-우즈에서 그 기축통화제를 미국으로 넘긴 거고 결국은. 그죠? 네. 네. 뭐 그런 건데, 근데 영국이 그 이후로 산업 베이스가 전부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산업 베이스가 튼튼하지 못한데 그 외의 나라가 그 외환위기에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거기다 더하기 그 금융 쪽이 영국이 원래 전통적으로 센데 금융 중에도 상당 부분이 뭐 아일랜드, 더블린 이런 데로 많이 옮겨가 버렸고, 그렇죠. 금융으로서의 그 세계 금융 중심지라는 힘도 많이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국이 힘들어진 거고, 더더군 중요한 거는 외환위기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경제가 잘 버티려면은요 제조업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죠. 네. 서비스업만 가지고는 절대 못 갑니다. 네. 좋을 땐 서비스업이 좋죠. 돈 잡을 땐 아주 잘 버는데 이렇게 경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조업이 없는 나라는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제조업이 없는 나라들이 영국 말고 또 어딜까? 남유럽 국가들. 네. 지금은 이제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가지고 놀러 다녀도 돼.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유로가 너무 비싸서 남유럽 국가가 힘들었다 그러면 지금 유로 무지하게 싸잖아요. 막 몰려들 거예요. 네. 관광 많이 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초에 경기 경착륙 오면 사람들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여행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행 줄이고 뭐하고 그러면 남유럽 국가 편할까? 특히나 이번에 이탈리아가 거의 극우 보수 이 네. 파시스트의 후계를 잇는 네. 네. 뭐 그러면서 EU가 지금 경고하잖아요. 니네 계속 그러면 니네 나중에 지원 프로그램 안 해준다 뭐 이러고. 네. 네. 그러니까 거기도 좀 걱정스럽고 요즘 걱정스러운데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 또 전 있나요? 독일이 걱정스러워요. 아, 요즘에 진짜 독일 같은 경우에 정말 깜짝 놀란 게 뭐 생산자 물가가 37%가 오른 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45%잖아. 처음에 45%. 네. 근데 독일을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은요. 독일은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는 외환위기 안 들어간다면서 뭐 방금 제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네. 근데 왜 독일 얘기를 해 이러는데 독일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독일이 지금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전기요금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요. 네. 지금 북유럽 국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한 두세 달쯤 전부터 중국의 대유럽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독일의 제조업의 공급망 쪽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저 살인적인 물가가 덮쳤다? 그리고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다? 이러면 독일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독일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도 좀 조심스러워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그럼 자산 시장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제 내가 투자한 주식 그리고 부동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코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좀 코인 시장은 바닥을 쳤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난 상반기에 거기는 외환위기급의 구조조정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빠질 수 있는 만큼 다 빠진 거거든요. 그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테라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블록파이니 USDT니 뭐니 다음에 그 이더리움 스테이킹 프로그램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쫙 계속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갔었냐면 17,600달러 정도까지 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다 요즘 다시 떨어지면서 18,300인가까지 갔다 지금 다시 반등을 해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일만 없으면 저는 코인 시장은 쌍바닥을 찍고 지금보다 더 내려가는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좀 특별한 일이 뭐가 또 생겨서 예를 들면 연준이 갑자기 야 5%가 아니고 6%인가 봐 이러면 아,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갑자기 뭐 6%인가 봐 이러면 네. 한 번 더 떨어지겠죠. 네. 근데
지난번에 찍었던 비트코인 17,600을 깨고 내려가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네. 가능성은 낮다. 네.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왜냐? 그게 17,600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요. 세계 대공황이에요. 네. 그러지 않으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게 최고 원가가 그 정도예요. 네. 뭐 금도 경기 나빠져서 금값 막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금의 최고 원가 이하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도 그게 최고 원가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코인 시장은 이제 뭐 정리를 하고 가는 것 같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유심히 본 바로는요, 코인 시장이 제일 정보가 빨라요. 네. 그렇죠. 코인 시장이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코인이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움직여요. 네. 주식은 그 다음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주식시장하고 다르게 코인은 코인의 가치를 평가할 준거에 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주식은 퍼도 있고 PBR도 있고 PSR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자 이제 수익이 지금 얼마 났어. 근데 여기에 몇 배 적용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뭐 20배 적용하든가 10배만 적용하자.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코인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은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거는 그 현재 모든 코인의 가격은 그때까지 나타난 모든 정보들의 총합이에요. 네. 정보에 아주 민감하고 그래서 그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코인 시장이 제가 보기엔 제일 민감하게 그리고 제일 빨리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인 시장은 대충 반영은 끝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 네. 채권 시장은 이제부터는 저는 스트롱 바이. 채권 시장은요. 네. 오. 스트롱 네. 바이. 가끔씩 근데 가끔 금리가 막 튀어 오르더라고요. 최근에도 몇 번. 지금 오르죠. 지금 그러니까 어제 한국물이 하루에 30bp가 튀었죠. 네. 미친 듯이. 네. 그러니까 어제가 주식이 5% 빠졌던가요? 코스닥이? 네. 그리고 채권 시장 어제는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둘 다 피바다. 네. 같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미국 연준의 터미널 금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4.5 정도라고 놓고 보면 지금 2년물이 4.3 왔거든요. 다 온 거 아니에요? 네. 금리 더 올라가겠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미국 연준이 갑자기 터미널 금리를 4.5, 5.0 사이 점도표 찍었던 걸 갑자기 6.0하고 찍으면 문제가 터져요. 근데 그렇게 못 가거든요. 6.0 가면 이거는 그냥 다 붕괴예요. 네. 그렇게 못 가요. 절대 못 합니다. 그렇게는. 그러니까 연준이 제가 이게 보내드리는 원고의 제목을 체크메이트 연준이라 그랬잖아요. 네. 연준이 체크메이트 지금 연준. 체크메이트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렸거든요. 이게 올릴 수 있는 금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을 못 잡았어. 그럼 올릴 수 있는 금리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시장을 때려야 되는데 시장을 잡으려고 금리를 마구 올리다 보면 그건 경제가 감당을 못하니 올릴 수 있는 룸은 제한적이에요. 그거 가지고 시장을 잡아야 되니까 연준이 외통수에 걸린 거죠. 네.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체크메이트면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얼마 룸이 없는데 못 잡아서 인플레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 그거는 실물 경제니까. 실물 경제니까. 그건 실물 경제예요. 인플레는 얘기는 일단 채권 시장 얘기 끝내고 다시 인플레로 넘어갈게요. 네. 채권 시장이 연준이 예를 들어서 터미널 금리를 한 평균 한 우리가 얘기하는 한 4.5 정도라고 보면 채권 시장은 그 미국 10년물이 4.3 정도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4.5를 다 반영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4.25하고 4.5의 평균 375 이 정도면 다 반영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2년물 다 반영했단 말이에요. 2년물이 반영한 상태에서 10년물이 3.7, 뭐 3.8, 30년물이 그거보다 좀 낮아요. 완전 역배열 다 왔어요. 네. 그러면 10년물이나 30년물이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30년물은 장기 경제 성장률인데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10년물도 경기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경기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 돼가는 거잖아요. 경기가 내년에 지금 경제 침체라고 얘기하는데 3.7을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그 정도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변화만 없다 그러면 채권 시장은 이제는 스트롱 바이다. 네. 지금 강력 매수 타이밍이 왔다. 네. 물론 뭐 조정은 뭐 타이밍은 보고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의 국채도 어제 30bp가 튄 거는
우리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50 두 번은 때려야 될 거다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것 다 이미 반영하는 거니까 그거 좀 봐가면서 이제부터 매수 타이밍 들어왔다. 채권은. 자 이제 주식은 그러면 시나리오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주식은 좀 복잡한 모양이군요. 이 아까 말씀하신 네, 약간 좀 네, 달라요. 코인하고 네. 채권하고는 달리 지금 주식은 여러 가지 복잡한 좀 머리가 문제들이 아파요. 있군요. 네. 저는 사실은 지난 6월 달인가 우리 2,200 얼마까지 갔었잖아요. 2,300 한번 깨졌었죠. 네. 그 다음 날 아침 동시호가에 바닥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찐바닥에 왜 그때 찐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가 불확실성이 최고로 껴 있을 때 주식시장의 찐바닥은 불확실성이 제일 클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불확실성이 최고 꼈었고 그게 지나면서부터 연준의 행보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지면서 얼마 전까지 시장이 마음대로 놀았던 거예요. 예측 가능해졌으니까 네. 뭐 저렇게 못할 거야. 뭐 금리 올렸다가도 다시 내릴 거야. 뭐 저러고 에이 제가 뭐 말만 세게 못 갈 거야. 이런 분위기로 불확실성은 어쨌든 잘못된 방향이긴 하지만 거쳤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잭슨 홀과 9월 FOMC를 계기로 다시 불확실성이 증폭이 됐잖아요. 네. 지금 안개 속이에요 주식시장이. 네. 안개 속이다 보니까 이러면 또 최대 불확실성 시기를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역시 또 바닥으로 향해 가고 지금 2200을 깨내 만에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쌍바닥일 거다라고 봐요. 내가 만큼 다 내려왔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내년에 경기 침체 때문에 뭐 더 힘들어진다? 아니 내년 경기 침체 될 걸 지금 미리 선반영해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다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우려한 것처럼 지금 내년에 틀림없이 경착륙은 정해졌는데 경착륙 중에 땅굴 파고 가는 경착륙이 터지면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외환위기도 터지고 이런 상태로 가면 그러면 이제 실물 충격이 증시로 전달이 또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는 반영을 안 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레벨 다운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2,000을 깨기야 하겠습니까만은 뭐 2,000까지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제 요즘 제일 큰 고민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초에 트리플 버블 얘기할 때 최대 비관론자였다가 네. 지난 한 5, 6월, 6월 이런 거 가시는 거 보면서 연준이 잘하면 그때 6월 달에는 막 주식시장이 뭐고 다 박살났었으니까. 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이게 시장이 다 조정을 받고 있으니 알아서 연준이 잘만 하면 골디락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낙관론으로 잠시 한 2달 바뀌었다가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본 이후로 아 연준이 뒤늦게 몽둥이를 꺼냈구나. 그러면 뭐 경착륙 갈 수밖에 없겠네. 하고 지금 비율을 약간 또 비관적인 비율로 약간 바꿨어요. 네. 근데 큰 연준이 뭐 제가 그래서 4%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연준이 4% 정도에서 크게 넘지 않는 정도 선까지 가면서 시장을 잘 요리해주면 그러면 이게 쌍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고 네. 4.5를 넘겨서 막 시장을 요리를 못 해가지고 네. 4.5를 넘어서 5 막 이렇게 가버리면 네. 그럼 다 빠지죠.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게 문제고 제가 부동산 시장은 나중에 얘기하고 4% 같으면 물가가 괜찮겠냐를 물어보신 거에 네, 답을 네. 드릴게요. 네. 4%면은요 내년에 물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럼 파월 의장 지금 괜히 막 인플레 갖고 너무 공포로 주장하는 건 좀 오버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뒤늦게라도 공포를 조장한 거 잭슨홀은 잘했어요. 네. 잭슨홀 이후의 금리 행보가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잭슨홀 때 전 잘한 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한 것도 잘했고 그다음에 정도표를 저렇게 찍어서 내보낸 것도 전 잘했다고 봐요. 그 이제 시장이 말을 듣기 시작했잖아요. 네. 아주 잘했어요. 그거는 그 이후에 실제로 금리 인상 경로가 점도표 찍힌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점도표 찍힌 대로 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 그러잖아요. 없기는 없어요. 내년에 무조건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금리 인상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금리 인상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시장을 휘어잡은 건 잘했다. 앞으로 그 우리 옛날에
저기 ECB 총재 드라기 있었잖아요. 네. 들어가기 그 사람 별명이 마리오 드라기 아니에요. 네. 말만 잘한다고. 이름이 마리오인데. 네네. 네. 이름이 마리오 드라기인데 네. 말만 잘한다고. 총리도 뭐 어떻게 못하신 것 같고. 네. 근데 마리오 드라기가 말 가지고는 정말 현란하게 드리블을 해서 시장을 끌고 갔거든요. 네. 정말 잘했어요 그때. 파월이 정말 그 기술만 배운다면 말 가지고 시장을 요리조리 딱딱 끌고 가는 그 능력만 배운다면 4.0 정도까지만 하고 충분히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연준한테 아직 남은 무기가 있잖아요. 네. QT, T. 양적 긴축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 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경착륙은 경착륙이지만 심한 경착륙은 피할 수 있다. 네. 근데 전 세계가 다 경착륙으로 하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뭐 정말 힘들어지죠. 네.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물가 4%만 올려도요. 자 이제 이렇게 따지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달러 지수가 114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뭐 좀 떨어진다 110까지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 걸 텐데 당분간은 그러면요. 그게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러겠네요, 진짜. 그럼요. 우리 유가 10% 오르면 국내 물가가 1% 자극받나 뭐 이런 식이에요. 제 옛날 기억이 이제 저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좀 명확하진 않은데 그게 이제 그거에 그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수입 물가가 국내 물가가 1% 자극받나 뭐 이런 식이 돼. 1%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극받는다 이러는데 우리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세적으로 다 커요. 근데 환율이 10% 올라가잖아요. 그게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는 거에 10배입니다. 아, 왜냐하면 유가는 제한적으로 물가를 올리지만 환율은 전방위적으로 올려요. 훨씬 효과가 커요. 근데 미국 연준이 지금 달러가 한 90 정도 9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니까 90이라고 놓고 치고 지금 114면 24가 90에서 24가 올라왔잖아요. 거의 30% 가까이 한 20, 한 7% 올라온 거예요. 네. 달러 강이. 그러면 수입 물가는 굉장히 효과가 지금 정도면 달러 지수의 물가를 잡는 효과를 금리로 환산해 보면 아마 100bp가 넘을 거예요. 네. 그러면 4%에다가 유가 효과가 최소한 100bp 그럼 5%죠. 긴축이 아무리 조금만 해도 50bp예요. 그럼 5.5% 금리를 보는 거예요. 긴축을 조금 세게 한다서 100bp가 가면 6%예요. 물가 잡혀요. 무조건 잡혀요. 잡히는데 다만 내년까지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진 않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주거비 이런 거는요. 지금 주거비 물가가 나타나는 건 18개월 전 거예요. 네. 시차가 있어서. 시차 때문에. 그게 최소한 18개월 시차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네. 18개월은 높아요, 걔는. 네. 그럴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임대차 계약 뭐 2년에 한 번 하고 4년에 한 번 하는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는 못 올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거 끝났으니까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효과가 막 나오는 거거든요. 집값 올랐던 효과가 막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4% 5% 물가 오를 때 이게 유가 올라온 요건 유가 올라오니까 발라내고 요건 중고차값 올라온 거니까 요건 일시적이니까 발라내고 다 발라내니까 2%밖에 안 되네 하고 금리 안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그럼 이번에 거꾸로 네. 자 쉘터 집값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별거 아니니까 이것도 발라내자.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발라내고 그럼 지난달이 쉘터 0.7%예요. 네. 그거 8.3 나왔잖아요. 네. 0.7 발라내면 얼마 나와요? 7대예요 바로.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다 발라내고 나면 뚝 떨어져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미국, 네. 미국 물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그동안 네. 달러 인덱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30%, 한 25% 이상 오른 건데 27% 되죠. 27%. 그러면 그 덕분에 이제 미국의 서민들은 제조업 제품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는 수입 의존도가 작을지 몰라도 무지하게 높죠. 수입. 네, 그 서민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서민들이 수입 제품을 싸게 썼는데 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미국 서민들이 많이 쓰는 이 제조업 제품의 수입 물가, 이 미국은 이제 거의 제조업 공장이 없으니까 네.
보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막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떨어지면 미국 서민들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째, 일단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도 그렇게 빨리는 안 떨어질 거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좋은 데는 미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금리 막 올려도 버틸 수 있다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진다.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도 그게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시차가 또 있어요. 제이커브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제이커브 효과. 그것 때문에 최소한 6달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 물가를 낮춰줄 거예요. 중국이 PPI니 뭐니 전부 다 지금 완전 바닥 갔어요. 네, 중국 그렇더라고요. 중국이 한참 올랐던 게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어제 중국의 그 가스 가격이 7% 빠졌죠. 하한가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제품 이런 거 빼놓고 나는 나머지는 전부 다 막 최대 7%, 뭐 3, 4%씩 다 빠졌어요. 어제. 그러면 중국이 물가가 안 올라요. 중국은 마이너스 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이 될 정도예요. 부동산 가격 저래요. 모든 게 다 저러기 때문에 중국이 당분간은 그 과거 최근에 얼마 전과는 다르게 저물가를 수출해 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물가 걱정은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Round one, fight.